비맞는 민간인 아내인 줄 알고 외투를 찢어 발겼다. 하지만 그 여자는 707 특수 임무단 출신 특전사령관 한지수 중장이었다. 박준영 대위가 내뱉은 감히 조롱은 여길 와? 그날 곧바로 자기 군 생명을 끊는 사형 선고가 됐다. 언니 떠나! 여길 떠나! 바다 위 웃음거리로 만들며 그녀의 경고를 짓밟았다. 하지만 어뢰가 함을 꿰뚫은 그 순간 모두가 비웃던 여장교는 사라졌다. 심해에서 돌아온 블랙스완 강유진 대위가 그 밤 함장과 적 잠수함의 운명을 함께 뒤집어 버렸다. 오늘도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라며 새로운 사연을 열겠습니다. 강원도 접경지역 찬바람이 매서운 보병대대 정문 앞에는 스산한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짙은 회색 구름이 위병소 지붕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고 앙상한 겨울나무들은 매서운 바람에 몸을 떨고 있었죠. 얼어붙은 아스팔트 바닥 위로 한 여자가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한지수였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패딩을 입은 그녀의 굳은 손에는 낡은 보온병이 담긴 작은 천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천 가방 안에는 따뜻한 유자차와 단팥빵 3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송민준이 가장 위안을 얻던 소박한 간식이었죠. 새벽 물류센터에서 밤샘 작업을 마치고 비좁은 고시텔로 돌아오던 아침, 얼어붙은 몸을 녹이며 한 입씩 베어 물던 것들이었습니다. 한지수는 그 작고 짠한 습관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송민준이 굳이 내색하지 않아도 그녀의 눈길은 항상 그를 향해 있었으니까요. 송민준 이등병은 20살 풋내기가 아니었습니다. 31살이라는 늦은 나이였죠. 계급은 바닥이었으나 나이는 부대 내 최고참이었습니다. 그가 이토록 늦게 군복을 입은 까닭은 오직 사법고시 합격이라는 목표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20살 무렵부터 낮에는 물류창고에서 상하차를 하고 밤에는 낡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법학 서적과 씨름했습니다. 무려 9번의 낙방. 불합격 통보를 받을 때마다 영혼이 깎여나가는 듯 했습니다. 무너진 자존감과 바닥난 잔고 속에서 곁에 있던 친구들도 현실을 핑계로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실패자에게 내어줄 동정심조차 없다는 듯 매정했죠. 그 캄캄한 고립의 시간 속에서 오직 한지수만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작은 우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시촌 인근 24시간 빨래방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한지수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 세탁을 하러 오던 송민준. 처음엔 그저 말없이 눈인사만 나누는 단골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민준이 깜빡 졸다 벤치에서 두꺼운 형법책을 떨어뜨렸고 지수가 그것을 주워주었습니다. 책장마다 피눈물처럼 적혀있던 절박한 메모들. 한지수는 동정이나 섣부른 응원 대신 묵묵히 책을 털어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이 인연의 시작이었죠. 10번째 도전을 앞두고 송민준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고 무너져 내리던 밤, 한지수는 그의 붉어진 눈을 응시하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우리 딱 한 번만 더 미련 없이 부딪혀봐요. 그 짧은 진심이 다였습니다. 대단한 미사여구나 구구절절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믿음을 담은 단 한마디. 그러나 그 투박한 말이 송민준의 식어버린 심장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새벽녘 밀려오는 수마에 펜을 쥔 손이 덜덜 떨릴 때마다 그는 지수의 그 한마디를 부적처럼 품고 버텼습니다. 벼랑 끝에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면 그녀의 차분하고 단단한 눈동자가 떠올랐죠. 그 무조건적인 지지는 기적을 만들었고 마침내 그토록 염원하던 최종 합격 통지서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합격의 기쁨을 나누던 그날 밤, 송민준은 한지수에게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임관 전에 밀린 군 복무부터 마쳐야겠다고. 한지수는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왜 하필 제일 행복해야 할 이 순간이냐고 원망하고 싶었죠. 지독한 가난 속에서 지난 10년, 한지수 역시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빨래방 관리, 새벽 우유 배달까지 전전하며 송민준의 그림자가 되어 주었으니까요. 이제야 조금 숨을 돌리나 했는데 다시 찾아온 이별이 야속했습니다. 하지만 한지수는 원망 대신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당신의 신념이 이끄는 길이라면 기꺼이 응원할게요. 그것이 한지수가 송민준의 입대 전 건넨 진심 어린 마지막 배웅이었습니다. 입소 전날 허름한 단칸방에서 두 사람은 먹먹한 침묵 속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미사역으로도 10년의 세월을 갈무리할 순 없었죠. 한지수는 가만히 손을 뻗어 굳은 살 박인 송민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놓았습니다. 첫마디 말보다 깊은 위로였습니다. 그렇게 31살의 늦깎이 훈련병 송민준이 떠나고 한지수는 묵묵히 텅 빈 일상을 버텨냈습니다. 매일 고된 노동을 마치고 돌아오면 작은 책상에 앉아 꼬박꼬박 위문 편지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표를 붙이는 대신 갑작스럽게 부대로 달려와 직접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이유는 전날 밤 걸려온 전화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 송민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억지로 괜찮은 척 헐떡이는 숨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안부만 묻고 서둘러 끊었지만 한지수의 직감은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그의 그림자처럼 살아왔기에 숨소리 하나만으로도 그의 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죠. 분명 부대 안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확신한 그녀는 첫 차를 타고 강원도까지 내달렸습니다. 차가운 진눈깨비 속에서 한지수는 초조한 눈빛으로 굳게 닫힌 위병소 철문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연병장 너머로는 아침 구보를 하는 병사들의 우렁찬 함성이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평화롭고 일상적인 군부대의 아침이었죠. 그러나 한지수의 시선은 본청 2층의 구석진 창문에 자석처럼 꽂혔습니다. 김서린 유리창 너머로 이쪽을 향해 서 있는 익숙한 실루엣. 빗물이 얼룩진 창문 틈 사이로 송민준의 처참한 몰골이 드러났습니다. 한지수는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멀리 떨어진 거리였지만 핏기 없는 얼굴의 흔적은 숨길 수 없었죠. 그의 찢어진 입술과 오른쪽 광대뼈 주위로 시퍼렇게 부어오른 선명한 폭행의 흔적들. 결코 훈련 중에 생긴 상처가 아님이 명백했습니다. 상처의 빛깔로 보아 기껏해야 이틀에서 사흘 전 생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지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엇박자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은밀하고도 서늘하게.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위병소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중대장 박준영 대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각 잡힌 군복과 오만한 걸음걸이는 그의 성정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박준영은 한지수를 발견하자마자 노골적으로 위아래를 훑어보았습니다. 빗속에 홀로 선 민간인 여성을 향한 일말의 예의조차 없는 무례한 시선이었죠. 그의 눈동자에는 이미 상대를 얕보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귀찮은 면회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태도로 박준영은 턱을 치켜들며 무심히 던졌습니다. 누구 면회 온 겁니까? 송민준 이등병입니다. 박준영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조롱 섞인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는 작았으나 그 안에 응축된 경멸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 나이 먹은 고문관 말입니까? 한지수의 안면 근육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고문관이라니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박준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지수의 항의를 벌레 보듯 무시하며 그는 더 악의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체력 단련에선 매번 낙오하고 선임들 지시사항 하나 제대로 파악 못하는 패급입니다. 군대 늦게 온 게 벼슬인 줄 알더군요. 그러곤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사법고시 패스했다고 어찌나 떠벌리고 다니던지.
한지수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일렁였습니다. 그건 굴욕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송민준의 성품상 제 입으로 그런 사실을 나발불고 다녔을 리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강제로 신상을 털어내 퍼뜨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남편의 긍지를 이런 식으로 난도질의 안쨍거리로 삼는다는 사실이 한지수의 심장을 예리한 유리조각으로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그런 개인 정보를 어떻게? 한지수의 말끝이 흐려지자 박준영은 어깨를 으쓱하며 코웃음 쳤습니다. 여긴 군대입니다. 발가벗겨지는 건 시간 문제죠. 한지수는 억눌린 분노를 삼키며 깊은 숨을 내몰았습니다. 귓가를 때리는 굵은 빗방울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다 잦아들기를 반복했습니다. 저 멀리 생활관 유리창 너머로 송민준의 실루엣이 아직도 그녀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한지수는 남편의 처참한 몰골을 다시금 망막에 새겼습니다. 시퍼렇게 부어오른 광대뼈, 터져 굳어버린 핏자국, 그리고 그 너머로 아내를 향해 쏟아내는 애처로운 시선. 아내에게 이토록 비참한 모습을 들켜버렸다는 자괴감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한지수의 눈망울에 맺혀있던 슬픔은 이내 차가운 결의로 굳어갔습니다. 당장 제 남편을 불러주십시오. 한지수가 단호하게 내뱉었습니다. 부탁도 간청도 섞이지 않은 건조한 통보였습니다. 한치의 타협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빗줄기를 뚫고 박준영에게 꽂혔습니다. 박준영 대위는 한지수를 빤히 쳐다보더니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지금은 전술 훈련 중이라 면회가 불가합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점심 배식이 끝난 직후라 부대원들은 휴식을 취할 시간이었습니다. 초소 입구를 지키던 초병 역시 그 사실을 인지하고 조심스레 입을 달싹였습니다. 중대장님, 송이병은 현재 의무실에서, 박준영은 날카로운 눈초리로 초병을 쏘아보며 손가락을 들어 올려 제지했습니다. 초병은 겁먹은 기색으로 황급히 입을 닫았습니다. 그 찰나의 침묵과 초병이 시선을 바닥으로 처박는 꼴을 한지수는 매의 눈으로 포착했습니다. 거짓으로 진실을 은폐하려는 속셈을 완전히 꿰뚫어 본 것입니다. 박준영은 위협적으로 한지수의 코앞까지 성큼 다가왔습니다. 세찬 빗소리 속에서도 그의 짜증 섞인 목소리는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여기가 유치원 캠프장인 줄 아나 본데 당장 돌아가쇼. 하지만 한지수는 단 한 발짝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트렌치코트 위로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태도는 바위처럼 견고했습니다. 한지수는 오히려 목소리를 한 톤 낮추며 서리빨같이 답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남편의 생사를 확인해야겠습니다. 한지수의 선언이 떨어지기 무섭게 박준영의 안색이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여유롭던 조롱은 온데간데 없고 도끼 품은 맹수처럼 살벌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한낱 민간인이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다고 여긴 모양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녀를 문전박대할 심산이었던 박준영은 고개를 빗딱하게 꺾으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지금 초병을 밀치고 군사 통제구역을 무단 침입이라도 하겠다는 협박입니까? 한지수는 물러서기는커녕 오히려 거리를 좁히며 다가갔습니다. 제 남편이 부대 내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게 틀림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위병소 일대의 시간이 정지된 듯 고요해졌습니다. 경계 근무 중이던 초병 2명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츠러들며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박준영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쳤습니다. 자신의 은폐 공작이 들통났다는 당혹감이 찰나에 스쳐 지나갔으나 이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성을 잃은 박준형이 짐승처럼 손을 뻗어왔습니다. 그의 소나귀에 잡힌 건 한지수가 품에 안고 있던 면회용 종이백이었습니다. 억센 힘으로 그것을 낚아챈 그는 짐짓 보란듯이 흙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퍽 하는 파열음과 함께 초코 우유팩이 터져 내용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갈색 액체가 흙탕물과 섞여 흉측하게 번져갔고 정성스레 포장해온 간식거리들이 진흙창에 뒹굴었습니다. 한지수는 참담한 광경을 내려다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박준형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어디서 감히 계집이 군의 기강을 운운해. 폭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준형의 거친 손길이 다시 허공을 갈랐습니다. 이번엔 한지수의 트렌치 코트 깃을 억세게 틀어쥐고 우악스럽게 잡아챘습니다. 방어할 틈도 없이 일어난 폭력이었습니다. 찍! 섬뜩하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코트의 어깨 이음새가 볼품없이 찢어져 나갔습니다. 곁에 있던 병사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거센 포구 소리마저 집어삼킬 듯 찢어지는 마찰음이 그곳의 공기를 팽팽한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갈기갈기 찢긴 옷깃 사이로 한지수의 하얀 목덜미가 고스란히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 박준형의 시선이 그곳에 못 박힌 듯 멈춰섰습니다. 한지수의 여린 목줄기를 타고 길게 뻗어있는 섬뜩하고도 기괴한 십자가 모양의 오래된 화상 흉터 때문이었습니다. 빗물에 씻겨 드러난 작고 깊게 파인 자국은 주변 피부와는 확연히 다른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명백한 총상 흉터, 그리고 그 옆에 희미하게 남은 특수부대의 문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위병소 병사들은 그저 평범한 상처로 치부했고 박준형은 아예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가 어느 사선의 전장에서 새겨진 것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한지수는 예리하게 찢겨나간 코트 어깨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주변의 빗소리마저 부른 듯한 적막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한지수가 고개를 들어 박준형을 직시했습니다. 얼굴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는 평온한 표정이었으나 눈빛은 살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서늘함. 그것은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감정을 죽이는 최정의 요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안광이었습니다. 함부로 손을 대셨군요. 한지수의 나직한 말에 박준형은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꼬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지수의 압도적인 기백에 본능적인 위협을 느낀 탓이었습니다. 기선을 제압하려는 듯 박준형이 핏대를 세웠습니다. 민간인이 군사보안구역에서 행패를 부렸으면 이 정도 물리력은 각오했어야지. 바로 그 찰나 본관 2층에 굳게 닫힌 창문이 깨질 듯 열렸습니다. 유리에 금이 갈 정도의 마찰음과 함께 나타난 얼굴은 송민준 이등병이었습니다. 퉁퉁 부어오른 얼굴과 찢어진 입술을 한 채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창틀을 부여잡고 절규했습니다. 누나, 제발 그냥 가. 빗줄기를 뚫고 퍼진 처절한 외침 직후 어둠 속에서 거친 손길이 송민준의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창틀에 붉은 핏자국이 길게 남으며 창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한지수의 시선이 핏자국이 묻은 유리에 고정되었습니다. 평소 목소리 한 번 크게 내지 않던 송민준이었습니다. 극도의 공포와 폭력 속에서 짜낸 담마마의 비명. 그 잔혹한 진실을 한지수는 직감했습니다. 한지수는 품에서 특수 암호화된 위성 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보안칩이 내장된 단 하나의 연락처만 저장된 단말기였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유일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최대호 준장. 통신망이 연결되자마자 한지수는 건조하게 명령하듯 내뱉었습니다. 현 시간부로 내 위치로 타격조 투입하랍니다. 통화는 단 3초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한지수는 단말기를 집어넣고는 빗물에 젖은 코트 자락을 단정히 털어냈습니다. 박준형은 턱을 치켜들며 빈정거렸습니다. 경찰이라도 불렀나? 아니면 동네 흥신소? 한지수는 일말의 동요도 없는 눈으로 박준형을 쏘아보며 조용히 경고했습니다. 귀를 막는 게 좋을 겁니다. 급의 서말. 간지수는 길을 막는 게 좋을 겁니다. 꽤 요란할 테니 박준형은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침을 뱉었습니다.
허세로 가득 찬 늙은 여자의 발악쯤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한지수는 굳이 덧붙여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우물안 개구리 같은 장교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테니까요. 자신이 내뱉은 조롱의 대가로 20분 후 부대 상공을 뒤덮을 최정예 블랙옵스 헬기 편대의 굉음을 말입니다. 거친 빗줄기 소리만이 공간을 메웠습니다. 한지수가 통신을 끊은 후 위병소 앞은 폭풍 전야처럼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빗방울은 점차 거세져 바닥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한지수는 정문 초소 옆 낡은 벤치에 무심하게 걸터 앉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흙탕물에 뒹구는 딸기 우유와 수제 쿠키 상자에 머물렀습니다. 동생이 가장 좋아하던 간식이 처참하게 짓밟힌 모습에 잠시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이내 감정을 지원했습니다. 박준형 대위는 우산을 쓴 채 오만한 자세로 한지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여전히 조소가 걸려 있었으나 그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서늘한 압박감을 떨쳐내려는 듯 박준형이 일부러 억센 목소리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삼류, 영화 찍습니까? 아주 눈물겨운 촌극이군. 한지수는 철저히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단 한 번의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변명이나 욕설이 날아왔다면 짓밟아줄 요량이었으나 숨 막히는 침묵 앞에서는 박준형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한지수는 그 심리전을 즐기기라도 하듯 눈을 감고 다가올 파멸의 빗소리에 귀를 기울일 뿐이었습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연병장 쪽에서 들려온 다급한 군화 발소리였습니다. 철문이 덜컥 열리며 튀어나온 인물은 주임원사 진급을 앞둔 베테랑 행정보급관 오동철 상사였습니다. 척박한 야전에서 잔뼈가 굵은 그의 얼굴에는 범상치 않은 직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진흙탕에 처박힌 과자 상자, 날카롭게 찢겨나간 낯선 여자의 코트, 거만을 떠는 박준형의 등짝, 그리고 미동조차 없는 한지수, 오동철은 이 파편적인 단서들을 조합하며 안색이 창백하게 굳어갔습니다. 박 대위님, 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박준형이 짜증스럽게 혀를 찼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꼴통 병사 면회온 민간인이 주제 파악 못하고 진상을 부려서 말입니다. 하지만 오동철은 대답 대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벤치에 앉은 한지수의 자세를 향했습니다. 언제라도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근육이 이완된, 철저히 계산된 살상용 대기 자세. 수십 년 군 생활 동안 오열하는 부모나 분노하는 가족은 질리도록 봐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빈틈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여자는 달랐습니다. 살기를 감추고 고요히 때를 기다리는 독사처럼 본능적인 두려움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낡은 우비를 입고 폭우가 쏟아지는 벤치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녀는 기이할 정도로 평온해 보였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침묵이 아닌 원래부터 감정에 동요가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오동철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결코 평범한 민간인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오동철은 자신의 예감을 입 밖으로 내지 않고 박준형 대위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조언했습니다. 대위님, 일단 이 소란부터 진정시키는 것이. 박준형은 날카롭게 말을 잘랐습니다. 간섭하지 말고 빠지십시오. 오동철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물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급한 무전이 빗소리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위병소의 초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상사님, 송민준 2등병이 군사경찰에 긴급 구호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보고에 박준형의 안면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순식간에 평정을 되찾았지만 오동철은 그 찰나의 흔들림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박준형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뭐라고? 초병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방금 전 내무반에서 직접 외부망으로 연락한 모양입니다. 박준형은 이가리를 하며 한지수를 쏘아보았습니다.
한지수는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빗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는 듯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부대 밖 진입로에서 육중한 타이어 마찰음이 울렸습니다. 군사경찰 마크가 선명한 검은색 SUV였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군사경찰대 윤지훈 소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8세의 젊은 나이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인상에 빈틈없는 동작을 지닌 사내였습니다. 윤지훈은 정문을 통과하며 박준영을 향해 기계적인 거수경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피해자 송민준 이등병, 현재 위치 어딥니까? 박준영이 입을 떼기도 전에 겁에 질린 일병이 더듬거리며 답했습니다. 이 생활관에 대기 중입니다. 윤지훈이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옮기자 박준영이 다급하게 그의 어깨를 잡아채며 경고했습니다. 윤소령, 이건 우리 중대 자체적으로 징계할 사안이오. 그러나 윤지훈은 그의 손을 차갑게 쳐냈습니다. 그건 제 두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생활관 문을 열어 젖힌 윤지훈은 송민준의 참혹한 몰골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무거운 정적이 신뢰를 짓눌렀습니다. 윤지훈은 10수년간 군사경찰에서 뼈가 굵은 베테랑 수사관이었습니다. 악랄한 가혹행위와 조작된 은폐 사건들을 질리도록 파헤쳐온 매의 눈이었습니다. 그 예리한 시선이 송민준의 상처들을 스캔했습니다. 터져서 피딱지가 앉은 입술, 부어오른 관자놀이, 그리고 필사적으로 막아내려다 찢겨나간 양 손목의 방어흔까지 윤지훈의 미간이 무섭게 구겨졌습니다. 이건 군기 확립이 아니라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송민준 이등병은 사시나무처럼 떨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초점 잃은 눈동자는 전투와 압코만 향해 있었습니다. 윤지훈은 무릎을 굽혀 시선을 맞추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누구 짓입니까? 전부 다 말해도 좋습니다. 송민준은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아랫입술을 지식이며 고민했습니다. 절대 권력인 중대장을 헌병에 고발한다는 것의 끔찍한 대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부 고발자를 향한 멸시, 투명인간 취급, 그리고 집요한 보복의 굴레들. 송민준은 공포와 싸우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마침내 핏발선 눈을 들어 윤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박준영 대위님, 중대장님이십니다. 그 끔찍한 진실이 토해내진 순간 내무반의 산소가 일순간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윤지훈의 턱관절에 빳빳하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배석했던 선임병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고개를 푹 숙였고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트렸습니다. 중대장이라는 세 글자가 거대한 폭탄처럼 모두의 숨통을 옥죄었습니다. 윤지훈은 품에서 은색 녹음기와 수첩을 조용히 꺼내 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연병장을 때리는 빗줄기는 한층 거세져 폭우로 변해 있었습니다. 윤지훈 소령이 조사를 시작한 지 불과 5분 만에 부대 전체가 거대한 벌집을 쑤신 듯 은밀하게 요동쳤습니다. 폐쇄된 군 조직 내에서 소문은 전염병보다 빨랐습니다. 군사경찰 수사관이 이등병을 밀착 조사 중이며 그 이등병이 피투성이라는 소식. 병사들은 입을 굳게 닫았지만 취사장에서 탄약고 초소에서 흡연장에서 서로 불안한 눈빛을 교환하며 파장의 크기를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행정보급관 오동철 상사는 여전히 위병소 언저리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박준영 대위의 노골적인 축객령에도 불구하고 오동철은 사각지대에 몸을 숨긴 채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30년 짬밥에 노련한 부사관인 그에게는 위험을 감지하는 특별한 촉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리를 뜨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벌어질 거라는 불길한 직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한지수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벤치에 뿌리를 내린 듯 앉아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무거워진 코트 깃을 꽉 움켜쥐고 마치 거대한 태풍의 눈 속에 들어앉은 사람처럼 소름 끼치도록
고요한 자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때 굳은 표정의 대대장 권성민 중령이 호위병들을 대동하고 위병소로 급박하게 내려왔습니다. 군사경찰이 제멋대로 영내에 진입했다는 급보를 받고 뛰쳐나온 참이었습니다. 권성민의 얼굴엔 당황스러움 대신 신경질적인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상황을 매섭게 훑어본 그가 박준영 대위를 향해 으름장을 놓듯 물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난장판인가? 박준영이 변명하듯 보고했습니다. 면회온 불청객이 무단 진입을 시도 중이고 타이밍 나쁘게 군사경찰까지 들이닥쳤습니다. 권성민은 미간을 구기며 한지수 쪽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고압적인 톤으로 경고했습니다. 민간인, 여긴 당신이 관여할 수 없는 군사 통제구역이요. 당장 퇴거하시오. 한지수는 권성민의 어깨에 빛나는 중령 계급장을 서늘하게 응시했습니다. 마치 그 계급의 무게를 계산하려는 듯 찬찬히 뜯어보던 그녀가 마침내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뒤집힐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죠. 권성민은 미간에 깊은 주름을 만들었습니다. 곧 끝난다는 그 애매한 경고가 무슨 의미를 품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순순히 물러나겠다는 건지 아니면 더 큰 파장을 예고하는 건지 묘한 위화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럼에도 권성민은 그 불길한 예감을 애써 억누르고 그저 끈질긴 악성 민원인일 뿐이라고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는 곁에 선 박준영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지시했습니다. 알아서 처리해. 그리고는 무심하게 발길을 돌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아득한 먼 곳에서 희미한 진동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누구도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산맥 너머로 울리는 엔진음은 흔한 일상이었으니까요. 인접 부대의 전술 훈련이나 기갑 장비 이동 소음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굉음은 무서운 속도로 증폭되었습니다. 그저 상공을 스쳐 지나가는 비행체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부대를 조준하고 다가오는 궤적이었습니다. 막사 앞을 지나던 일병 하나가 허공을 올려다보고는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헬기 접근 중입니다. 그 외침과 동시에 연병장의 모든 시선이 약속이라도 한 듯 허공을 향했습니다. 깎아지른 산등성이 위로 거대한 흑빛 기체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단기가 아니었습니다. 연달아 2대, 이윽고 3대의 군용 헬기가 편대를 이뤄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외형이나 위장 도색이 흔히 보던 육군 항공대 사양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측면에는 부대 마크조차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 무정무지의 헬기들이 뜻하는 바를 정확히 아는 자는 드물었으나 불길하고 묵직한 압박감은 현장의 모두를 짓눌렀습니다. 심상치 않은 사태임이 분명했습니다. 헬기 편대는 부대 상공을 빙빙 돌며 진영을 짰고 고막을 찢는 듯한 로터 소음이 막사 지붕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사격장의 병력은 총을 내렸고 식당 근무자들마저 국자를 든 채 뛰쳐나왔습니다. 행정반 유리창이 열리며 간부들이 목을 뺐고 말 그대로 부대의 모든 시간이 그 압도적인 소음에 의해 일시 정지해 버렸습니다. 대대장 권성민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오늘 사령부에서 시찰 나온다는 보고가 있었나? 곁에 있던 행정보급관 오동철이 당황한 목소리로 답하려 했으나 권성민이 다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항공지원 훈련이 잡혀 있었어? 오동철은 창백해진 얼굴로 거세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전혀 하달된 바가 없습니다. 오만하던 권성민의 표정에 난생 처음 짙은 당혹감이 서렸습니다. 그는 즉시 요대에 찬 무전기를 뽑아들고 상급 부대 지휘 통제실을 긴급 호출했습니다. 그러나 지지직거리는 수신음이 끝나기도 전에 공중을 맴돌던 헬기 중 한 대가 과감하게 기수를 꺾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체가 목표로 삼은 곳은 넓은 연병장이었습니다. 시퍼런 동체를 자랑하는 헬기가 고도를 서서히 낮추자 엄청난 하강 기류가 흙먼지를 거대한 토네이도처럼 일으켰습니다. 구경하던 장병들은
모래바람에 눈을 뜰 수 없어 팔을 교차한 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귀를 찢는 엔진음이 최고조에 달하더니 스키드가 지면에 닿으며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나 메인 로터는 쉬지 않고 회전하며 매서운 돌풍을 뿜어냈고 그 거센 폭풍은 위병소 앞까지 밀어닥쳤습니다. 흙바람 속에서 한지수의 길게 늘어진 코트 자락이 격렬하게 펄럭였습니다. 한지수는 흙먼지를 일으키는 기체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타임테이블과 랜딩 좌표가 정확히 입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저 다리 위에 다소곳이 얹어둔 자신의 손등만을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희고 가녀린 손가락이 찰나의 순간 움켜쥐어졌다 이내 느슨하게 풀렸습니다. 사람들의 혼이 전부 헬기 쪽으로 쏠려 있어 그녀의 미세한 긴장을 눈치채니는 전무했습니다. 박준영 대위는 맹렬하게 돌아가는 프로펠러를 쏘아보며 턱관절을 악물었습니다. 척추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불길함을 억지로 부인하고 싶었습니다. 야외 기동 훈련의 일환일 거다. 억지스러운 혼잣말을 뱉어냈지만 주변의 그 누구도 고개를 끄덕여주지 않을 만큼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측면의 슬라이딩 도어가 육중한 마찰음을 내며 열렸습니다. 연병장 테두리에 늘어서 있던 사병들은 압도적인 위압감에 짓눌려 자신도 모르게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권성민 중령은 어떻게든 탑승자의 정체를 파악해 보려고 눈을 가늘게 뜨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반면 오동철 상사는 망부석처럼 그 자리에 굳어 한 발짝도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헬기가 아닌 한지수를 향해 꽂혔습니다. 한지수는 구겨진 코트를 가볍게 털어내며 낡은 벤치에서 우아하게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의 차분함이 그녀의 몸짓에 배어 있었습니다. 오동철은 그 기막힌 대비를 보며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저 여자가 헬기 편대를 강화시킨 절대적인 원흉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30년 넘게 짬밥을 먹으며 산전수전을 다 겪었으나 일개 민간인이 수화기 너머의 통화 한 번으로 군용 헬기 석 대를 출동시키는 미친 광경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습니다. 오동철은 폐가 터질 듯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군복을 벗기 전까지 이런 거대한 파국은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거란 오싹한 예감이 그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스산한 빗줄기 소리와 거친 엔진 굉음이 불협화음을 내는 가운데 연병장 한가운데서 마침내 헬기의 어두운 내부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탑승구가 활짝 개방되었음에도 내부에서는 섣불리 누군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수초간 이어진 그 기괴한 공백이 부대 전체의 숨통을 조이는 듯한 텐션을 유발했습니다. 회전익이 뿜어내는 모래폭풍 속에서도 장병들은 눈을 비벼가며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권성민 중령은 연병장 테두리에 발을 딛고서 상대의 계급을 식별하기 위해 고개를 길게 뺐습니다. 박준영 대위 역시 위병소 근처에서 뻣뻣하게 굳은 채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상상 이상의 거물이 강림할 거라는 맹렬한 위기감이 척수 반사처럼 그들의 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짙은 어둠을 뚫고 한 사내가 군화발을 내디뎠습니다. 칠흑 같은 제복이었습니다. 야전 훈련용 위장복이 아닌 극도로 절제된 디자인의 검은색 특수 정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모두의 숨을 참게 한 것은 견장에 빛나는 찬란한 별들이었습니다. 단출한 원스타가 아니었습니다. 모래바람을 가르며 다가오는 그의 보폭은 흔들림 없이 일정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불필요하게 주위를 살피지 않고 오직 한 지점만을 향해 직진하는 발걸음. 대한민국 특전사 참모총장 최대호 준장의 등장이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계급 앞에 얼어있던 부대 간부들이 비명을 지르듯 뛰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이 고인 연병장 위로 다급한 군화 발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대대 참모들과 행정반 인원들이 헐레벌떡 뛰어나오며 연신 우렁찬 경례 구호를 외쳐댔다. 그러나 최대호 준장의 표정은
차가운 얼음장 같았다. 쏟아지는 경내를 무시한 채 그의 날카로운 두 눈은 오로지 정문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권성민 중령이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다급히 앞으로 나섰다. 지휘관으로서 별을 단 상관을 영접하는 건 필수적인 의무였다. 빳빳하게 각 잡힌 거수경례와 함께 충성, 대대장 권성민 중령입니다 라고 외쳤지만 최대호 준장의 반응은 냉혹했다. 비켜. 단 두 글자. 벼락같이 떨어지는 서늘한 명령에 권성민은 숨이 턱 막히는 압박감을 느끼며 황급히 길을 내어주었다. 최대호 준장은 거침없이 빗속을 뚫고 정문을 향해 직진했다.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처참하게 찢어진 외투를 걸치고 서 있는 한지수의 앞이었다. 불과 두 걸음 남짓한 거리, 최대호 준장의 눈길이 한지수의 엉망이 된 옷깃에 머무는 순간 턱관절이 미세하게 떨리며 억눌린 살기가 주변을 맴돌았으나 이내 평정심을 가장한 차가운 얼굴로 돌아왔다. 최대호 준장이 천천히 하지만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오른손을 들어 올려 각 잡힌 경례를 붙였다. 충성. 우렁찬 구호가 정문 앞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장군이 행색이 초라한 민간인 여성에게 경례를 올리는 충격적인 광경에 일렬로 도열해 있던 장교와 병사들의 눈동자가 튀어나올 듯 커졌다. 빗소리 외에는 숨소리마저 덮어버린 듯 주변의 시간마저 완전히 정지해버렸다. 오만하게 찌푸려져 있던 박준영 대위의 인매가 경악으로 하얗게 질려버렸다. 권성민 중령은 무언가 지시를 내리려 쩍 벌렸던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뻐끔거리기만 했다. 성대가 마비된 듯 아무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별을 단 장군이 보잘것없는 민간인에게 최대의 예를 표하는 기이한 상황. 권성민의 머릿속은 수백 가지 가설이 뒤엉켰으나 그 어느 것도 눈앞의 현실을 설명해주지 못했다. 그러나 백전노장 오동철 상사만은 유일하게 분위기를 꿰뚫고 있었다. 최대호 준장의 손끝이 올라가는 찰나 30년 짬바가 경고음을 울렸다. 오동철은 본능적으로 발뒤꿈치를 모으고 꼿꼿하게 차렷 자세를 취하며 한지수 쪽을 응시했다. 처음 마주쳤을 때부터 범상치 않은 기운을 뿜어내던 그녀의 진짜 정체가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임을 직감한 것이다. 팔을 매끄럽게 내린 최대호 준장의 입에서 서늘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특전 사령관님을 뵙습니다. 그 한마디가 천둥처럼 연병장을 갈라놓았다. 특전 사령관이라는 어마어마한 직함이 부대원들의 고막을 때리자 병사들은 사색이 되어 동공지진을 일으켰다. 장교들은 경악에 찬 시선으로 한지수를 재평가했다. 지능 묻은 구두, 물방울이 맺힌 머리칼, 그리고 미동 없는 손끝 하나하나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거대한 공포와 권위의 상징으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박준영 대위의 낯빛은 시체가 된 것처럼 핏기가 모조리 가셨다. 덜덜 떨리는 그의 시선은 자신이 거칠게 잡아끌어 뜯어버렸던 한지수의 어깨 쪽으로 미끄러졌다. 억센 힘으로 옷감을 찢어발기던 방금 전의 만행이 눈앞에서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박준영은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으려는 듯 다리가 풀렸고 변명이라도 하려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구멍에는 쇳덩이가 걸린 듯 짐승 같은 거친 숨만 새어나왔다. 한지수는 최대호 준장의 극진한 예우를 당연하다는 듯 가볍게 고개를 까딱여 받았다. 이내 그녀의 싸늘한 시선이 박준영의 목줄기를 참애듯 꽂혔다. 박준영은 짓눌리는 위압감에 시선을 땅으로 처박으려 발버둥 쳤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덫에 걸린 듯 시선을 피할 수조차 없었다. 전후 좌우 어디를 둘러봐도 그녀의 서리빨 같은 눈기가 자신을 찌르는 듯해 그는 수의를 입은 죄수처럼 굳어 있었다. 마침내 한지수의 굳게 닫혀있던 입술이 열렸다. 박준영 대위. 낮고 나직한 음성이었으나 그 안에 담긴 서늘한 칼날은 빗소리를 뚫고 모두의 고막을 잔혹하게 베어냈다. 쥐죽은 듯 고요한 연병장에 그녀의 속삭임은 벼락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키며 퍼져나갔다. 아까 내 외투를 아주 찢어발기셨지.
박준영의 턱이 통제력을 잃고 덜덜 떨렸다. 독서를 내뱉던 교만한 혓바닥은 완전히 마비되어 한마디 변명조차 짜내지 못했다. 한지수는 무자비하게 촤기를 박았다. 거기다 내 남편까지 짓밟았고. 그 폭탄 같은 발언이 떨어짐과 동시에 막사 뒤편에서 날카로운 인상의 헌병대 수사관 윤지훈 소령이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는 한지수를 향해 깍듯하게 보고했다. CCTV 및 폭행 관련 물증 전면 확보 완료했습니다. 부대 내의 권력 지형이 붕괴되는 소리는 무섭도록 고요했다. 요란한 외침 하나 없었지만 그 정막 속에서 절대적인 서열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었다. 박준영의 비위만 맞추던 병사들은 이제 대놓고 혐오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쳐다봤고 간부들은 후폭풍을 두려워하며 고개를 쳐박았다. 사태를 수습할 방도를 찾던 권성민 중령마저 박준영과 한지수를 번갈아 보다가 절망감에 휩싸여 패배자처럼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다. 굵은 빗줄기만이 차가운 아스팔트를 때리고 있었다. 최대호 준장은 한지수의 반보 뒤에 선 채 박준영을 벌레 보듯 내려다볼 뿐 어떠한 호통도 치지 않았다. 100마디의 욕설보다 잔인한 그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박준영은 이미 군 생명이 끝장났음을 직감하며 고립된 섬처럼 처절하게 떨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위병소 앞에서 아나무인으로 고함을 치던 자는 이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듯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무거워진 코트 자락이 바람에 스칠 때마다 한지수는 벤치에서 아주 느릿하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당황한 기색은 조금도 없었으며 마치 사냥감을 몰아넣은 맹수처럼 여유로운 동작이었습니다. 수십 쌍의 눈동자가 자신을 향해 꽂혀 있었지만 그 시선들을 공기처럼 무시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코트를 적시다 못해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한지수는 젖은 바짓단을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심한 손길로 찢겨나간 코트의 어깨선을 툭툭 털어냈습니다. 억지로 뜯겨나가 하얀 안감이 흉하게 튀어나온 그곳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훑었을 뿐입니다. 한지수는 찢어진 부위를 가만히 쓰다듬더니 이내 젖은 코트를 미련 없이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얇은 스웨터 차림의 민간인 복장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손이 바지 주머니로 들어가더니 낡고 검은 가죽 케이스를 꺼내 들었습니다. 직사각형의 금속 마크가 박힌 군용 신분증이었습니다. 한지수는 굳이 신분증을 열어 최대호 준장에게 보여줄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그것을 가볍게 쥐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압도적인 위압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미 별을 단 최대호 준장이 그녀의 반보 뒤에서 호위하듯 서 있다는 사실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침묵을 깨고 최대호 준장이 앞으로 성큼 나섰습니다. 매서운 시선으로 정문 앞에 무리들을 훑어내리자 모두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최대호 준장의 표정은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 속에는 칼날 같은 경고가 숨어 있었죠. 방금 전 여기서 어떤 모욕적인 언사가 오갔는지 정확히 파악했으며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빗물이 거세게 쏟아지는 와중에도 최대호 준장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식으로 소개하지. 그는 몸을 살짝 틀어 한지수를 향해 깍듯이 예의를 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현 대한민국 특전사령관. 빗소리만이 공간을 채우는 찰나의 정적. 육군 707 특수임무단 출신. 다시 한 번의 숨막히는 침묵. 한지수 중장님이시다. 그 선언이 떨어지기 무섭게 위병소 주변의 시간은 문자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에세 3스타 중장. 현장에 있는 이 부대의 총책임자인 권성민 중령은 물론이고 직속 상관인 최대호 준장마저도 까마득히 올려다봐야 하는 절대적인 계급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특수전 사령부를 총괄하는 으뜸 가는 권력자. 그 엄청난 인물이 비에 젖은 채 찢어진 겉옷을 쥐고 유령처럼 서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박준영 대위의 낯빛은
시체가 된 것처럼 창백해졌습니다.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핏기가 싹 가신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두 눈에는 엄청난 공포가 서렸습니다. 불과 10여 분 전 자신의 오만했던 행동들이 뇌리에서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겠죠. 그저 못 배운 면회객 취급하며 모욕을 줬던 일, 늙은 훈련병의 지인이라며 낄낄거린 것, 소지품을 쓰레기처럼 내동댕이 치고 기억 후 멱살을 잡아 옷을 찢어 발긴 그 끔찍한 실수들이 떠오르자 박준영의 양무릎은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권성엽 중령 역시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거드름을 피우며 군대 내부의 보안 사항이니 당장 돌아가라고 호통을 쳤던 자신의 입을 꿰매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감히 대한민국 특전사령관에게 그따위 망발을 짓거리다니 권성민은 스스로 무덤을 팠다는 절망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무리 변명을 짜내려 머리를 굴려도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묘수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반면 뒤에 도열해 있던 일반 병사들의 반응은 묘하게 달랐습니다. 지휘관들의 패닉과 달리 그들의 눈동자에는 경악과 함께 일종의 경외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창틀에 매달려 절규하던 송민준 이등병의 아내가 다름 아닌 군서열 최상위권의 쓰리스타였다는 기막힌 반전 때문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입을 떡 벌린 채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고작 전화 한 통에 특전사 블랙호크 석대가 미친 듯이 날아온 이유가 마침내 퍼즐처럼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동철 상사는 남몰래 깊은 숨을 내쉬며 흐트러진 군복 깃을 여몄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지수를 향해 완벽한 각도로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상관의 지시가 있어서가 아니라 군인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움직인 것입니다. 30년에 가까운 짬바가 길러준 짐승 같은 직감, 즉 진짜 호랑이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예리한 안목이 발동한 셈이죠. 오동철은 난장판이 벌어질 때부터 이 범상치 않은 임무를 주시해왔고 역시나 자신의 오랜 짬에서 우러나온 촉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음에 내심 탄복했습니다. 한지수는 절도 있는 오동철의 경내에 가볍게 목례로 화답하며 예우를 갖춰주었습니다. 이내 그녀의 매서운 시선이 다시 박준영에게로 향했습니다. 박준영은 그 서늘한 시선과 마주치자마자 척수 반사처럼 몸을 꼿꼿하게 세우며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성보다 군인으로서의 훈련된 육체가 먼저 살 길을 찾은 겁니다. 놀랍게도 한지수의 눈동자에는 불같은 진노가 서려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가운 고요함이 그를 더욱 옥죄어 왔습니다. 불같이 화를 낸다면 핑계라도 되겠지만 그녀의 눈빛은 마치 체스판 위의 말들을 내려다보는 절대자처럼 전황을 완벽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한지수가 드디어 입술을 뗐습니다. 박준영 대위. 박준영은 턱이 덜덜 떨려 제대로 된 대답조차 뱉지 못했습니다. 뻐끔거리는 입술 사이로 바람 새는 소리만 났을 뿐입니다. 내가 방금 내 겉옷을 헤집어 놨었지. 뼈를 때리는 한마디에 박준영의 온몸이 통나무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발빼날 구석은 단 1%도 없었습니다. 정문을 지키던 초병들부터 오동철 상사, 그리고 살기를 띈 채 노려보고 있는 최대호 준장까지 수십 명의 생생한 목격자가 현장을 둘러싸고 있었으니까요. 박준영은 침이 바싹 마른 입으로 간신히 변명을 쥐어짜냈습니다. 정말 신분을 몰라 뵀습니다. 한지수는 그 비겁한 변명을 들으며 픽 헛웃음을 흘리더니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몰랐다는 단어의 이면에는 끔찍한 위선이 숨어 있었죠. 상대가 힘없는 일반인이었다면 그딴 쓰레기 같은 짓을 계속해도 마땅하다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썩어빠진 근성을 스스로 자백한 꼴이었습니다. 한지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상황을 주도했습니다. 상대가 누군지 몰랐으니 폭력이 정당화된다는 변명입니까? 박준영은 마른 침만 삼킬 뿐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한지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 남편이 이곳에서 무자비하게 짓밟혔습니다. 뒷배가 없는 평범한 병사인 줄 알았으니 마음껏 유린해도 된다고 착각했겠죠. 박준영은 도망칠 곳을 찾듯 눈동자를 굴렸지만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최대호 준장이 팔을 짱낀 채 서 있었고 오른쪽에는 윤지훈 소령이 매서운 눈으로 감시하고 있었으며 정면에는 한지수가 얼음장처럼 버티고 있었습니다. 한지수는 거칠게 구겨진 특별 출입증을 코트 안주머니에 무심하게 찔러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흙투성이가 된 코트 깃을 단정히 여몄습니다. 너덜거리는 소매 자락이 그녀가 뚫고 온 험난한 과정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윤지훈 소령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박준영 대위, 헌병대로 동행하시죠. 박준영은 바닥에 발이 붙은 듯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공포로 인해 온몸이 굳어버린 것입니다. 윤지훈은 단호한 어조로 재차 명령했습니다. 당장 출발합니다. 그제야 박준영은 혼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걸음을 뗐습니다. 병사들은 숨을 죽인 채 권력의 몰락을 지켜보았습니다. 적막한 연병장에는 차가운 빗방울 부딪히는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지수는 박준영의 초라한 뒷모습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낡은 생활관의 빗물 고인 창문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 유리 너머에 있을 송민준을 떠올리며 한지수는 깊은 한숨과 함께 속눈썹을 떨구었다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먹구름이 걷히며 희미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헌병대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개시되자 부대는 마치 폭풍 전야의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한 적막이 아니라 차 터지기 직전의 상처가 드러나는 과정이었습니다. 박준영 대위의 폭행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고구마 덩굴처럼 악습의 고리들이 줄줄이 뽑혀 나왔습니다. 송민준뿐만 아니라 주변 부대원들 역시 잔혹한 가스라이팅과 구타의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침묵을 강요당했습니다. 내부 고발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겪어야 할 군대 내의 잔인한 보복과 고립이 육체적 고통보다 더 끔찍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지훈 소령의 수사는 은밀하면서도 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막사에 남은 인원들을 따로 불러 비밀 조사를 벌였습니다. 초기에는 철저한 침묵의 카르텔이 작동했습니다. 다들 시선을 바닥에 깐 채 아무것도 본 적 없다고 잡아댔습니다. 그러나 베테랑 수사관 윤지훈은 여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이 뿜어내는 특유의 불안한 호흡과 흔들리는 동공에서 극심한 공포를 읽어냈습니다. 윽박지르는 대신 따뜻한 차를 건네며 신뢰를 쌓았고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약속으로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결국 굳게 닫혔던 병사들의 입이 하나둘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준영 대위가 입대 첫날부터 송민준을 먹잇감으로 점찍었다는 추악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발단은 어이없게도 그의 나이와 스펙이었습니다. 31살이라는 늦깎이 신병. 상명하복이 뚜렷한 병영에서 그는 존재 자체로 질서를 흐리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간부급 연륜을 가졌으나 계급장에는 작대기 하나를 단 그 모순적인 위치가 박준영의 비뚤어진 열등감을 자극했습니다. 결정타는 송민준의 사법시험 최종 합격 이력이었습니다. 우연히 인사 기록을 훔쳐본 박준영은 그 화려한 이력을 오히려 족쇄로 만들었습니다. 예비검사 나으리께서 왜 이런 흙탕물에 뒹굴고 계실까? 머리만 쓰지 말고 몸빵도 제대로 해보시지 라는 식의 조롱 섞인 폭언이 매일같이 부대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모욕적인 언사는 곧 무자비한 구타로 진화했습니다. 송민준 이등병은 초반에 그 모든 수모를 묵묵히 삼켰습니다. 계급 사회의 생리를 거스를 수 없었고 고령의 신병으로서 부대의 짐이 된다는 쓸데없는 죄책감마저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스스로 만든 족쇄가 오랜 시간 그를 지옥 속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인내심은 무한하지 않았습니다.
정신보다 육체가 먼저 비명을 질렀습니다. 군복 안쪽은 시퍼런 피멍으로 덮여 성한 곳이 없었고 찢어져 피가 고인 입술은 밥을 씹기조차 버거울 정도로 처참하게 망가져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민주는 한지수에게 이 끔찍한 진실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거니와 그녀가 진실을 마주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분노의 폭풍을 일으킬 것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지수가 분연히 일어설 때 군부대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막연한 공포가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로 새어나오는 떨리는 숨소리와 억눌린 신음소리마저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미세한 주파수의 흔들림을 포착한 한지수는 결국 그 모든 장벽을 뚫고 지옥의 한복판으로 강림한 것입니다. 헌병대의 진상조사가 무르익을 무렵 부대원들 사이에서 송민준의 개인사에 얽힌 애틋한 일화가 조심스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한 동기 병사가 윤지훈 소령에게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송민준 이등병의 아내분이 바깥에서 가장 노릇을 하며 옥바라지하듯 생계를 책임지고 계셨습니다. 기록에 열중하던 윤지훈의 펜촉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 이야기를 송민준 본인이 직접 하던가? 윤지훈의 물음에 병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 매주 오는 우편물을 보고 자연스레 눈치챘습니다. 비밀의 열쇠는 바로 편지였습니다. 송민주는 부인 한지수로부터 정기적으로 서신을 받았습니다. 군인에게 위문 편지는 낯선 풍경이 아니지만 그가 받는 봉투는 무언가 특별했습니다. 반듯하게 쓰여진 동일한 글씨체, 안쪽에 지폐라도 든 것처럼 빳빳하고 일정한 두께의 봉투가 단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그의 관물대를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면회를 오기 힘든 혹한의 훈련 기간에도 낡은 편지 봉투는 어김없이 도착했습니다. 부대원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송민준이 점호가 끝난 후 모포를 뒤집어 쓰고 그 편지를 읽던 모습을 말입니다. 지옥 같은 내무반 생활 속에서도 편지를 쥐고 있을 때면 송민준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며 안도감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를 지탱하는 유일한 구명줄 같은 것이었죠. 한 동기생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사모님께서 직접 든 장갑과 함께 늘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고시촌에 있을 때부터 항상 곁을 지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묵직한 증언에 윤지우는 쥐고 있던 볼펜을 멈추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한숨과 함께 창밖의 빗줄기를 응시했습니다. 위병소 앞 풍경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한지수가 최대 호준장과 나란히 서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흙탕물에 얼룩지고 찢어진 코트를 묵묵히 걸쳐 입은 그 실루엣을 윤지우는 경외감이 섞인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국가 최고 특수전부대의 사령관, 그런 거물급 인사가 낡은 종이 가방에 남편이 좋아하는 초코우유와 소시지를 잔뜩 담아들고 왔던 것입니다. 심지어 차가운 빗방울을 고스란히 맞으며 낡은 철제 벤치에서 하염없이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윤지우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군대의 계급장이나 권력이 만들어낸 위험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인간을 향한 순수하고 맹렬한 사랑이었습니다. 진상조사가 속도를 내면서 영내의 공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부대원들은 한지수를 향해 경외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처음 위병소를 통과했을 때의 반응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때는 단지 별 3개. 중장이라는 계급이 주는 공포와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편지에 얽힌 사연이 부대 전체에 퍼지자 병사들은 숙연해졌습니다. 무려 10년의 세월 밤낮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남편의 고시 생활을 뒷바라지하고 늦은 군입대까지 묵묵히 지지해준 여인, 그런 대단한 사람이 오늘 위병소 앞에서 멱살을 잡혀 코트가 찢어지는 수모를 겪고도 분노의 찬고함 대신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부대원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압도적인 포스는 계급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녀라는 인간 자체가 품고 있는 거대한 그릇 덕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헌병대의 혹독한 조사가 이어지는 동안 오동철 상사는 굳게 입을 다문 채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속속 밝혀지는 추악한 진실 조각들을 맞추며 그는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박준영 대위가 그토록 송민준을 괴롭히며 타겟으로 삼았던 진짜 이유. 그것은 단순히 늦은 나이에 입대했다는 핑계를 넘어 명문대 고시 합격자라는 스펙에 대한 지독한 열등감 때문이었습니다. 오동철은 30년 가까이 짬밥을 먹으며 이런 비극을 숱하게 목격했습니다. 얄팍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자신보다 똑똑하거나 잘난 부하를 짓밟는 짐승 같은 본성. 완장이라는 권력이 주어졌을 때 인간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 뼛속까지 알고 있었기에 오동철의 어깨는 죄책감과 씁쓸함으로 더욱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박준영은 영창에 갇혀 강도 높은 헌병대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폭군이 사라진 내무반의 공기는 마법처럼 순식간에 정화되었습니다. 억지로 삼켜야 했던 숨통이 트이자 잔뜩 움츠러들었던 이등병들의 어깨가 펴지고 굳어있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한지수는 부대 내부의 이런 극적인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단 하나의 강렬한 맹세로 꽉 차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송민준의 생사를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것. 멀리서 창문 틈으로 스치듯 보았던 그 핏빛 멍자국을 내 손으로 만져보는 것. 세상이 무너져도 지금 그녀에게 그보다 다급한 임무는 없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최대호 준장이 그녀의 얼음장 같은 손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권유했습니다. 이제 남편분께 가시지요. 한지수는 굳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고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철책의 경계선을 넘어 부대 안으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사단 직할 군병원은 굽이진 산길을 타고 20분 정도 달려야 나오는 한적한 국도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외관은 페인트가 벗겨져 스산했지만 내부는 서늘할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푸르스름한 형광등 아래로 독한 알코올 소독약 냄새가 폐부를 찔렀습니다. 정규 면회 시간이 훌쩍 지났음에도 한지수가 무사 통과할 수 있었던 건 오직 최고위급인 최대호 준장의 위엄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VIP 병동 앞에 다다르자 최대호 준장은 조용히 뒷짐을 지며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부부만의 처절하고도 사적인 순간에 제3자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지휘관으로서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한지수는 떨리는 손을 제어하며 천천히 병실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2인실이었지만 다행히 동실 환자는 퇴원한 상태였고 병실 안은 묘한 적막감만 맴돌았습니다. 흐릿한 달빛이 스며드는 창가 침대에는 송민준이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철제문이 삐끄덕거리는 소리에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린 송민준의 두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내 한지수였습니다. 빗물에 엉망이 된 채 끝이 찢겨나간 코트를 뒤집어 쓴 그녀의 몰골. 젖은 머리칼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처참한 행색에 송민준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여 수치심을 감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비좁은 공간에서 도망칠 구석은 없었습니다. 한지수는 곧장 다가가 남편의 부서진 얼굴을 직면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왼쪽 광대뼈 주위의 피멍은 이미 시퍼렇게 죽어 노란빛을 띠고 있었고 좋기 일주일은 묵은 상처 같았습니다. 터져버린 입술 점막은 엉겨 붙은 핏자국으로 얼룩졌으며 두꺼운 붕대가 감긴 오른쪽 손등 틈새로는 필사적으로 방어하려다 파인 깊은 손톱 자국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한지수는 핏기가 가신 남편의 몸 곳곳을 차가운 시선으로 훑어내렸습니다. 겉으로는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는 서늘한 표정이었지만 속눈썹 끝에는 억눌린 분노와 슬픔이 엉킨 눈물방울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약하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고 숨을 골랐습니다.
정적을 깬 건 갈라진 송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런 꼴 보여서 정말 미안해요. 한지수는 섣부른 위로 대신 낡은 보호자용 의자를 바짝 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상처투성이인 송민준의 거친 오른손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찢긴 피부를 건드려 고통을 더할까 두려워 그녀는 대신 남편의 맥박이 뛰는 손목 안쪽을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 쥐었습니다. 링거액이 떨어지는 서늘한 병실 아니었지만 남편의 혈관을 타고 전해지는 온기는 지독하게도 뜨겁고 뭉클했습니다. 송민주는 손끝에 닿는 그녀의 체온을 느끼며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었습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아는 게 두려웠어요. 한지수는 덤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해해요. 내 걱정을 덜어주려 했다는 걸. 송민주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지수가 반복한 이해해요라는 말에는 어떠한 원망의 가시도 돋쳐있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숨겼냐고 다그치지도 않았죠. 그저 묵묵히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송민준의 가슴 한 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차라리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다면 변명이라도 했을 텐데 저토록 평온한 태도는 그를 더욱 벼랑 끝으로 몬 듯한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그 겉옷. 송민준의 시선이 한지수의 어깨 부근에 머물렀습니다. 날카롭게 찢어져 솜이 삐져나온 상처를 보자 송민준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박대위가 저지른 짓입니까? 한지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민준의 두 눈에 깊은 죄책감이 차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업보 같았습니다. 자신이 이 끔찍한 부대에 배속되지 않았다면 한지수가 여기까지 달려와 험한 꼴을 당할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송민주는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깨물며 침묵했습니다. 한지수는 그의 굳은 얼굴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옷감은 꿰매거나 새로 장만하면 그만이에요. 다친 곳이 없으니 다행이죠. 송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지수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단단했습니다. 면회실 창밖으로 스치듯 보았던 그 서늘한 결의가 담긴 시선 그대로였습니다. 송민주는 직감했습니다. 한지수가 외부로 걸었던 단 한 통의 전화가 불러온 엄청난 파장을 말입니다. 이미 병동에는 그 소문이 쫙 퍼져 있었습니다. 요란하게 착륙한 세대의 헬기, 최고위 장성의 깍듯한 경례, 그리고 박준영 대위가 헌병대 수사관들에게 끌려갔다는 사실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자 송민준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텨보려 했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지옥 같은 내무반에서 온갖 수모를 삼켜냈던 것처럼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억눌렸던 감정의 댐은 이미 금이가 있었고 한지수의 따스한 손길이 멍든 그의 손목을 부드럽게 감싸준 순간 모든 이성의 끈이 툭 끊어져 버렸습니다.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지수는 달래는 말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맞잡은 손의 온기를 유지한 채 든든한 버팀목처럼 자리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송민준의 억눌린 흐긋거림이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커져가는 내내 한지수는 묵묵히 그의 슬픔의 무게를 함께 나누어 짊어졌습니다. 좁은 병실 창문 틈새로 눈부신 봄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침부터 짓누르던 먹구름이 서서히 흩어지고 잿빛이었던 하늘이 맑은 푸른색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창틀을 넘어온 따스한 빗줄기가 송민준의 하얀 환자복 끝자락을 비쳤습니다. 폭풍 같던 감정이 가라앉고 꽤 긴 침묵이 흐른 후 송민준이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합격할 수 있었던 건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한지수가 의아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합격이라니요? 사법고시 말인가요? 한지수는 송민준의 붉어진 눈동자를 지그시 응시하다가 이내 부드럽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천만에요. 그건 오롯이 당신의 끈기가 이뤄낸 결과예요. 포기하지 말고 딱 한 번만 더 도전해 보자고 등을 떠민 건 제 몫이었지만 한지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조언을 받아들여 다시 펜을 쥔 사람은 민준 씨잖아요. 모두가 잠든 새벽 2시까지 코피를 쏟으며 버틴 것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10번째 고사장 문을 열고 들어간 것도 제가 결코 대신해 줄 수 없는 당신만의 싸움이었습니다. 송민주는 소매로 눈가를 훔치며 한지수를 향해 애틋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위로가 없었다면 난 진작에 무너졌을 겁니다. 아니요. 당신은 스스로 일어났을 거예요. 정말 아닙니다. 두 사람은 팽팽한 고집을 부리며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언뜻 보면 신랑이 같았지만 묘하게도 그 안에는 깊은 애정이 녹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역경을 딛고 함께 걸어온 동반자들만이 나눌 수 있는 승패가 무의미한 귀중한 시간이었죠. 병실 안에는 다시 평화로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구름이 완전히 걷히며 창문을 통해 황금빛 햇살이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송민준이 허공을 멍하니 응시하다가 불쑥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내가 검사복을 입으면 제일 먼저 뭘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한지수는 뜬금없는 질문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그 질문의 답은 제가 정할 게 아니잖아요. 송민준이 한지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자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임관을 하는 당사자는 민준 씨입니다. 제 바람보다는 민준 씨 본인이 법복을 입고 어떤 길을 걷고 싶은지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죠. 송민준은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답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슴 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웠던 10년의 수험 생활, 포기하고 싶던 수백 번의 위기 속에서 그를 지탱해준 단 하나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힘없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방패가 되고 싶습니다. 한지수의 깊은 눈망울이 잔잔하게 파도쳤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감정을 갈무리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속눈썹 끝에 매달려 있던 이슬방울이 고운 뺨을 타고 툭 떨어져 내렸습니다. 한지수는 흐르는 눈물을 훔쳐내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송민준이 당황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갑자기 왜 눈물을 흘리는 겁니까? 한지수는 빙긋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뺨에는 여전히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표정만은 티 없이 밝았습니다. 우는 거 아니에요? 다 보고 있는데 거짓말을 합니까? 창문 틈으로 들어온 봄비 자국이에요. 송민준도 어이가 없다는 듯 피식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퉁퉁 부은 뺨과 터진 입술 탓에 모양새는 우스꽝스러웠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두 사람의 맑은 웃음소리가 삭막했던 병실의 공기를 데웠습니다. 창조명과 자연광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그들은 오랫동안 미소를 나눴습니다. 유리창 너머의 풍경은 가시 쓴 듯 눈부시게 청명했습니다. 어두운 먹구름은 저 멀리 산등성이 뒤로 자취를 감췄고 포근한 봄의 볕이 밋밋한 병실 내부를 구석구석 포근하게 적셨습니다. 그 찬란한 빛은 송민준의 하얀 이불 위에도 한지수의 갸녀린 어깨에도 그리고 거칠게 찢어진 외투의 상처 위에도 차별 없이 평화롭게 스며들었습니다. 한지수는 송민준의 맥박을 짚듯 감싸쥐고 있던 손에 천천히 힘을 뺐습니다. 그러곤 생채기가 난 송민준의 손등 가장자리를 찾아 깃털처럼 가볍게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송민준은 시선을 내려 두 사람의 겹쳐진 손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이윽고 그는 조심스럽게 손바닥을 뒤집어 한지수의 손가락 사이로 자신의 손가락을 얽으며 깍지를 꼈습니다. 정적이 감돌았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의 체온이 모든 진심을 대변해주고 있었으니까요. 10년이 넘는 세월의 무게가 낡은 수첩과 함께 그 손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시멘트 가루가 묻은 저녁들, 비좁은 고시원 창문 틈으로 스며들던 차가운 새벽 공기, 9번의 뼈아픈 불합격 통지서와 마침내 얻어낸 10번째 합격의 순간, 입대 전날 밤 홀로 삼켰던 눈물과 면회 오던 날 아침의 굵은 빗방울 소리까지 그 모든 흔적이 지금 굳은 살박인 손 안에 쥐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 기운이 짙어지며 박준영 대위에 대한 군 검찰의 압수수색과 수사는 예상보다 훨씬 매섭게 진행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우발적인 단순 가혹 행위로 포장되었으나 수사망이 좁혀질수록 숨겨진 악행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송민준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중대 소속 병사 7명이 용기를 내어 추가 피해 사실을 고발했고 그 중에는 반년 넘게 묻혀있던 잔혹한 진실도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침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헌병대 수사관 윤지훈 소령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 아픈 진술들을 하나하나 타자기로 쳐내려갔고 결코 병사들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할 때면 묵묵히 따뜻한 차를 건네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진심 어린 기다림은 더 깊은 곳의 상처까지 세상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결국 박준영은 모든 직위에서 파면 조치되었습니다. 군사재판 회부가 공식 발표된 날, 부대 안은 폭풍우가 지나간 듯 기묘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소란은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올 것이 왔다고 짐작했고 누군가는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그러나 부대원 전체의 가슴 속에는 공통된 감각이 피어올랐습니다. 부패한 악습의 고리가 마침내 끊어졌다는 것, 그리고 부대의 공기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편 권성민 중령은 사건의 여파로 상급 부대로부터 무거운 문책성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과거 특전사령관이 직접 방문했을 때 월권이라며 돌려보냈던 오만함과 명백한 폭행을 단순한 군 내부 군기 확립 문제로 축소하려 했던 행적들이 낱낱이 보고서에 적시되었습니다. 권성민은 빈 경위서 용지를 앞에 두고 몇 시간 동안이나 만년필만 만지작거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훗날 그가 오동철 상사 앞에서 씁쓸하게 그날의 심정을 토로했을 때 오동철은 위로도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재떨이를 비워줄 뿐이었습니다. 30년이 넘는 험난한 군 생활이 그에게 새겨준 철칙 하나. 섣불리 뱉어낸 말보다 침묵이 낫다는 지혜였습니다. 오동철 상사는 부대가 안정을 되찾자마자 서랍 깊숙이 묵혀두었던 서류를 꺼내 정식으로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다름 아닌 낙후된 병사 생활관의 전면적인 시설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안이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구상해왔지만 조직의 눈치를 보느라 미뤄뒀던 일이었습니다. 이번 가혹행위 사건은 그의 마음에 불씨를 댕겼고 마침내 행동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건의서는 대대장실을 통과해 여단 지휘부까지 곧장 올라갔습니다. 당장 예산이 배정될지 반려될지는 미지수였습니다. 하지만 오동철은 스스로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뻥 뚫리는 듯 했습니다. 부조리 앞에서는 침묵하지 않고 정당하게 말할 줄 아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참된 군인의 명예임을 이번 사건의 뼈저린 교훈을 통해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송민주는 그로부터 보름 뒤 부대 정문을 다시 밟았습니다. 국군 병원에서의 재활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깨끗하게 다려진 전투복을 입은 채였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던 날 아침, 병동 창살 틈새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송민주는 전투복 깃을 세우고 단추를 여미며 멍하니 창밖의 풍경을 응시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던 며칠 전의 먹구름은 온데간데 없고 눈시리게 푸른 하늘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완연한 봄의 한가운데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송민주는 그 맑은 하늘을 보며 자신의 미래를 다짐했습니다. 제대 후 법조인으로서 어떤 길을 걸어갈지 이미 청사진을 그려두었지만 부서진 몸을 회복하며 겪었던 이 고통의 시간들이 그의 결심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벼려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대로 복귀한 첫날, 생활관 문턱에는 동기 녀석들이 나란히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성대한 환영식 같은 건 없는 밋밋한 풍경이었습니다. 그저 뻘쭘하게 서서 그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송민준이 더플백을 메고 들어서는 순간 평소 말수가 적던 동기 한 명이 불쑥 어깨를 툭 치며 던졌습니다. 고생 많았다, 진짜. 철저한 계급 사회인 군대 안에서 유일하게 허물없이 나눌 수 있는 진심 어린 반말이었습니다. 동고동락한 동기만이 건넬 수 있는 그 투박한 한마디에 송민준의 발걸음이 뚝 참았습니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구구절절한 위로나 거창한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 투박한 인사 한마디에 모든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기점으로 부대 내에서 송민준을 바라보는 시선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늦깎이 입대자라는 꼬리표나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는 꼬투리가 더 이상 시기와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망과 존중의 대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일과가 끝난 저녁 시간 선후 인병들은 3355 송민준의 관물대 곁으로 모여들어 평소 억울했던 일이나 복잡한 법률 상식을 묻곤 했습니다. 송민준은 자신이 아는 판례와 법 지식을 총동원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고, 전문 분야가 아니라 확신이 없는 부분은 솔직하게 알아보고 알려주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의 겸손하고 진솔한 태도는 전우들의 굳게 닫힌 마음을 완벽하게 열어젖혔습니다. 삭막했던 막사의 분위기가 훈훈하게 피어올랐습니다. 폭군 박준영이 사라진 빈자리가 이토록 커다란 평화를 가져다 줄 줄은 병사들 누구도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였습니다. 그 끔찍한 폭동 같은 사건이 일단락된 후 한지수는 묵묵히 자신의 본분으로 복귀했습니다. 특전사령부 집무실로 평소처럼 가장 먼저 출근해 불을 밝혔고 쌓인 브리핑 자료를 검토하며 각종 작전 서류에 서명하고 끝없는 참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녀의 일상은 강직한 장군의 모습 그대로 단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철제 책상 서랍 안쪽에는 예전과 확연히 달라진 보물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송민준이 국군병원의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서 꾹꾹 눌러 쓴 편지 봉투였습니다. 프린트된 문서가 아닌 잉크 번진 손편지였습니다. 글씨체는 어린아이처럼 삐뚤빼뚤했습니다. 부러진 오른손의 붕대를 다 풀지도 못한 채 통증을 참아가며 왼손으로 힘겹게 적어 내려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편지지는 고작 한 장, 쓰여있는 문장도 단출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당신이 그 지옥 같은 곳에 나타나줘서 진심으로 다행이었습니다. 찢겨진 코트는 첫 월급을 타면 제일 먼저 새로 사줄게요. 한지수는 그 서툰 진심이 담긴 편지를 받아든 날 부관에게 지시해 오랜만에 예정된 저녁 만찬을 취소하고 일찍 관사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에서 손수찌개를 끓이고 정갈하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늘 대충 때우던 혼자만의 식사였지만 오늘만큼은 따뜻한 온기가 필요했습니다. 숟가락을 달그락거리며 거실 통유리창 너머를 응시했습니다. 푸릇한 봄내음이 물씬 풍기는 초저녁, 산들바람이 불어오자 정원의 벚나무가 꽃비와 함께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가지마다 새순이 돋아나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한지수는 그 찬란한 풍경에 시선을 둔 채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려 아주 짧게 두 눈을 감았습니다. 훗날 송민준이 법복을 입고 검찰청에 서게 된다면 과연 어떤 법조인이 될 것인지 한지수는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매서운 추위 속 막노동판에서도 때 묻은 육법전서를 품에 안고 살았던 독종 9번의 참담한 낙방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다시 일어선 근성의 사내. 심지어 군대라는 닫힌 공간에서 피멍이 들도록 구타를 당하면서도 밖에서 기다리는 아내가 놀랄까봐 안부 전화에서는 애써 웃음 짓던 바보 같은 사람. 그런 심지를 가진 사내가 쥐는 칼자루라면 결코 약자를 베는 데 쓰이지 않을 것이라는 걸 한지수는 그의 눈빛을 처음 본 순간부터 확신했습니다. 그렇기에 고시를 포기하려던 그에게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딪혀봐요라고 등을 떠밀 수 있었습니다. 그 단호한 응원 밑바탕에는
이 남자라면 세상의 어떤 풍파도 정면으로 돌파해낼 것이라는 맹목적이고도 견고한 믿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상념에서 깨어난 한지수는 감았던 눈을 뜨고 식탁 위에 놓인 구겨진 편지지를 조심스레 매만졌습니다. 왼손으로 힘주어 써 내려간 탓에 잉크가 뭉치고 삐뚤어진 글씨들. 그녀는 검지로 그 투박한 글씨의 궤적을 천천히 따라가 보았습니다. 거친 종이의 질감이 손끝을 자극했습니다. 물리적인 온도가 있는 것도 아닌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했지만 한지수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화로를 품은 듯 훈훈한 열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송민준의 약속과 달리 그녀는 새 코트를 사지 않았습니다. 군부대 철조망에 걸려 참혹하게 찢어졌던 그 캐시미어 코트는 동네 귀퉁이의 허름한 수선집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백발의 세탁소 주인은 안경을 치켜올리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거 원단이 다 터져서 재봉틀로 밀어봐야 흉터가 크게 남을 텐데 버리는 게 낫지 않겠소? 한지수는 짧은 침묵 끝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티가 나도 괜찮으니 꿰맬 수 있는 데까지만 튼튼하게 이어 붙여주세요. 의아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는 노인의 손에 그녀는 수선비를 선뜻 쥐어주었습니다. 꼬박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낡은 비닐에 씌워진 코트가 한지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장인의 솜씨로도 찢겨나간 흔적을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오른쪽 어깨부터 소매로 이어지는 박음질 자국은 굵은 흉터처럼 선명하게 도드라졌고 핏도 예전처럼 매끄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한지수는 콧노래를 부르며 그 상처 입은 코트를 관사 옷장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정성스레 걸어두었습니다. 쓰레기통에 처박는 대신 그 울퉁불퉁한 꿰맴 자국을 훈장처럼 간직하기로 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흉터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무결한 상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흠집이 생겼다고 해서 그 존재 가치마저 폐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픈 기억의 흔적을 껴안은 채로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을 한지수는 깨달았습니다. 비단해진 코트 조각뿐만 아니라 그들이 통과해온 혹독한 시간들과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다시 열린 창문 틈을 타고 싱그러운 밤바람이 거실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뺨을 애는 듯한 겨울의 매서운 칼바람도 눈물처럼 쏟아지던 진흙탕의 비바람도 아닌 다정한 봄의 숨결이었습니다. 마당의 커다란 나무들이 바람의 리듬에 맞춰 가볍게 몸을 섞었고 연녹색 이파리들이 서로 사각거리며 평화로운 백색 소음을 만들어냈습니다. 한지수는 그 기분 좋은 자연의 속삭임을 자장가 삼아 들으며 송민준의 편지를 원래 있던 봉투 모양대로 반듯하게 다시 접었습니다. 행여나 모서리가 구겨질세라 조심스러운 손길로 서랍장 가장 안쪽 귀중품 칸에 밀어 넣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또다시 별을 보며 출근해야 할 터였습니다. 여단장에게 올릴 작전 보고서가 산더미고 꼬리를 무는 작전 회의와 서명해야 할 결제 서류들이 맹수처럼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내일의 일과가 뻔히 그려졌지만 한지수는 굳이 시계를 보며 조바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롯이 나에게 허락된 이 고요한 저녁 시간만큼은 달콤한 봄바람의 왈츠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싶었습니다. 내일의 전쟁을 앞두고 잠시 쉬어가도 충분히 위로가 되는 참으로 따스하고 눈부신 봄밤이었습니다.